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지방직 시험 대비 조리막 모의고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임학경영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사실 다 아시고 계세요. 그래도 또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은 총 6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처럼 또 이제 3회 분량 모의고사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매주 3회 분량씩 총 6주간 과목별로 18강씩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한 강의당 한 회차 모의고사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강에서는 먼저 문제 푸시 시간을 20분 정도를 드렸고요.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도 20분 정도 먼저 문제 푸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제 해설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간 조절하는 연습도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문제 푸시 시간을 드리는 건데 오늘은 일단 조리막 처음이니까 20분 정도 시간 드렸고 점점 시간을 줄여가서 나중에는 15분 정도, 한 회차당 15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첫날이다 보니까 임업경영과 마찬가지로 좀 수월한 문제들 위주로 문제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점수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첫날에 첫 번째 회차인 1회 모의고사 수업이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오시는 회차가 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1번 문제 볼게요. 묘표장의 묘목이 임제 식재되기까지 과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보시면 작업 순서가 언급이 되고 있죠. 묘목 굴치,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곤포, 선묘, 수송, 가식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순서가 틀렸어요. 그죠? 작업 순서는 묘목 굴치 다음으로 선묘, 굴치 다음으로 선묘,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곤포, 그리고 수송, 가식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맞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캐내는 굴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선묘를 하고 곤포를 하고 수송, 가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묘목의 굴치는 바람이 없고 흐리고 서늘한 날이 좋습니다. 묘목이 건조해지지 않는 조건, 그때 이제 굴치를 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굴치할 때뿐만 아니라 선묘, 곤포, 수송 전부 다 묘목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4번 보기 같은 경우 가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이 고이거나 과습하지 않은 지역이면서 배수가 양호한 사질 양토 포지 중에서 서북풍 막을 수 있는 온화한 장소를 택하는 게 좋고, 그리고 가을에는 묘목의 끝이 남쪽을 향하게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봄에는 북쪽으로 묘목의 끝이 기울어지게 해줘야 합니다. 이거 사실 1번 문제 같은 경우 이거 굉장히 많이 보신 그런 내용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작업 순서와 관련된 거는 기출문제에서도 보셨고 우리 교재도 당연히 파란 색깔로 있는 것도 다 보셨을 거고 또 가식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사항인 거죠.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벌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답 2번입니다. 예비벌 시 벌채 대상이 되는 것은 중용목과 피안목이고 형질이 불량한 우세목과 준우세목은 벌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예비벌을 할 때 벌채 대상이 되는 것은 중용목과 피안목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형질이 불량한 우세목과 준우세목도 벌채합니다. 그리고 이 산벌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벌, 하종벌, 그리고 후벌의 3단계로 벌채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이 산벌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갱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산벌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윤벌기가 완료되기 전에 갱신이 완료되는 전갱 작업이에요. 그리고 윤벌기에 비해 비교적 짧은 갱신 기간 중에 몇 차례 걸친 벌채로 갱신 면상에 있는 인목을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이죠. 그리고 산벌 작업이 실시되고 나면 또 동력림이 형성이 되죠. 산벌 작업이 실시가 되면 동력림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개벌 작업을 해도 동력림이 형성되고 또 모수 작업도
또 동력림이 형성이 되고 산벌 작업도 동력림이 형성이 되는데 성숙한 나무의 보호 아래에서 동력림이 형성이 되는 방법은 이 산벌 작업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것도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비벌 같은 경우 잎목 제적으로 약 10에서 30% 정도가 제거가 될 수 있죠. 예비벌 같은 경우는 잎목 제적으로 약 10에서 30% 정도가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제적 기준인 거예요. 본수 기준 아니고 제적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종벌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벌 이전 인분 제적에 하종벌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벌 이전 인분 제적의 약 25에서 75% 범위, 25에서 75% 범위로 실시합니다. 이거 예비벌은 잎목 제적으로 10에서 30% 정도 제거하고 하종벌은 예비벌 이전 인분 제적의 약 25에서 75% 범위로 실시한다는 거. 이거 숫자 헷갈리지 않게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후벌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후벌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야말로 그 어린 나무들을 보호를 해주고 있었던 커다란 나무들을 좀 벌채를 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후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양수수종의 경우에는 단 한 번의 벌채로 후벌의 목적이 달성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집약적인 작업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실시가 되죠. 그리고 후벌이 몇 번에 걸쳐서 실시가 될 때 가장 최후에 실시되는 후벌을 우리는 종벌 또는 전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에 의한 하류수 병증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먼저 1번 보기 보시면 흩어진 회녹색 반점이라고 하는 게 써 있습니다. 이 흩어진 회녹색 반점은 질소산화물에 대한 병증이죠. 1번 틀렸고요. 그리고 2번에 보니까 잎 뒷면에 광택이 나타나면서 후에 청동색으로 변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광택 나타난다, 청동색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PAN, 그죠? 무조건 PAN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야죠. 그리고 4번 보기 보시면 이 표면에 주근깨 같은 반점이 형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면에 주근깨 같은 반점이 형성이 되는 거 이거 오존에 대한 병증인 거죠. 그리고 이거 오존과 관련해서 이 표면에 주근깨 같은 반점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책상 조직이 붕괴되는 현상이 생기고 반점이 합쳐져서 표면이 백색화된다까지 다 같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오존에 대한 증상 이런 거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특히 또 PAN 이런 거 뭐 너무 많이 보신 그런 부분인 거죠. 정답이 3번이 됩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목의 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답 3번이 됩니다. 액안은 대와 잎 사이에 겨드랑이에 위치한 비교적 작은 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로 측지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틀렸죠. 측지를 만드는 거는 측아죠. 측지를 만드는 것은 측아예요. 일단 정아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아라고 하는 것은 가지 끝에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눈이면서 정아가 주지를 만들죠. 그리고 측아라고 하는 게 정아의 측면에 있어요. 그 측아가 측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액아라고 하는 것은 대와 잎겨드랑이 사이에 위치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 그리고 이제 이게 잎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잎겨드랑이 대와 잎 사이에 이 잎겨드랑이라고 하는 부분 요런 데에 위치한 작은 눈 그런 걸 우리가 액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액아 같은 경우 주로 새로운 잎을 만들어내죠. 액아는 주로 새로운 잎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자마라고 하는 것도 볼게요. 자마라고 하는 것은 눈 중에서 자라지 않고 계속 휴면 상태에 있는 눈이죠. 그런데 자마는 아흔을 만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잠아는 아흔을 만든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정하는 아흔을 안 만들어요. 그죠? 그런데 잠아는 아흔을 만듭니다. 부정하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입은 유상 조직이나 형성층 근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것까지 또 같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까시 물풀의 단풍나무 파종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2번 조파네요. 조파네요. 그죠? 일단 파종 방법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종 방법 먼저 산파부터 간단하게 적어 볼게요. 산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세립종자들한테 적용하는 파종 방법이죠. 소나무류, 삼나무, 편백, 낙엽송, 소나무류, 삼나무, 편백, 그리고 낙엽송, 가문비, 오리, 자작. 가문비, 오리, 자작. 뒤에 나무자 안 붙여도 되죠? 요런 수종들이 산파 적용하는 수종들입니다. 산파는 세립종자에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줄지어서 파종하는 줄로 파종하는 조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조파라고 하는 거는 뭐 줄뿌림 한글말로 우리가 그렇게 또 얘기를 하죠. 이 조파가 느티나무 그리고 우리 여기 문제에서 언급하는 아까시 물풀의 단풍 이런 애들한테 적용되죠. 느티, 아까시, 물풀의 그리고 단풍나무, 그리고 온나무까지도 이 조파, 줄뿌림 하는 수종들이에요. 얘는 중립종자들인 거죠. 중립종자들입니다. 그리고 전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파는 대립종자에 적용이 됩니다. 전파하는 수종은 참나무류와 그리고 밤호두, 칠엽수, 밤나무, 호두나무, 칠엽수 이런 대립종자들이 전파합니다.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천연갱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정답이 3번이 됩니다. 3번 보기를 보시면 천연갱신을 반복하면 임지 생산력과 조림 성과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써 있는데요. 천연갱신이 아니라 인공조림을 반복하면 임지 생산력과 조림 성과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정답 3번이 됩니다. 일단 인공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나무들을 주로 모두 싹 벌채를 하고 거기에 묘목을 심어서 1년 안에 빠르게 작업이 끝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인공조림을 하면 동령단수님이 주로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동령단수님이 조성이 되면 그런 곳은 여러 가지 환경인자의 변화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임지의 효율적 이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생긴다고요. 그래서 인공조림을 반복해서 실시를 하면 점점 임지 생산력과 조림 성과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연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곳에 있던 나무들에서 종자가 공급이 되어서 갱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연갱신이라고 하는 거는 벌채를 하고 바로 어린 나무가 바로 자라는 게 아니니까 때때로 여러 해가 걸리기도 하는 그런 특성 가지고 그리고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인공조림보다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천연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지역에 사는 나무들이 종자를 떨어뜨려서 갱신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조림 실패의 위험이 적어요. 그리고 또 잇목의 생육 환경을 잘 보호하고 유지를 할 수 있고 또 임지 악화를 줄일 수가 있고 야생동물과 여러 가지 생태계 구성원 보호 측면에서 생태적 측면에서 유리한 특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천연갱신을 할 때도 현지 상황에 따라서 인공식재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갱신이 이루어진 거다 보니까 저쪽은 예를 들어서 종자가 한 개도 안 떨어졌네?
그래서 갱신이 안 됐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인공적으로 좀 식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연갱신도 단점이 있기는 있는 거죠. 좋은 형질의 유전자를 가진 개체로부터 종자가 공급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죠? 꼭 내가 원하는 수종으로만 갱신이 되라는 법이 없단 말이죠. 그게 또 단점이다라는 거예요.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식물 호르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3번. 3번이 됩니다. 에틸렌은 뿌리를 제외한 종자식물 대부분 조직에서 생산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에틸렌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식물의 대부분 조직에서 생산이 돼요. 그런데 뿌리에서도 생산이 됩니다. 에틸렌은 모든 종자식물의 모든 조직에서 생산돼요. 에틸렌은 모든 종자식물의 모든 조직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뿌리에서도 생산이 돼요. 그런데 뿌리에서는 비교적 적은 양의 에틸렌이 생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에틸렌 같은 경우는 또 특징적인 사항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죠. 에틸렌은 기체 상태의 호르몬이에요. 기체 상태 호르몬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이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이걸 또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죠. 에틸렌은 기체 상태 호르몬이다 보니까 세포 간극이나 빈 공간을 이용해서 확산된다. 이런 사항도 또 기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1번 볼게요. 옥신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ATP 생산 억제하는 약제 처리하면 옥신 운반이 중단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맞는 사항이죠. 이 옥신의 운반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ATP 생산 억제하는 약제 처리를 하면 옥신의 운반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옥신의 운반은 좀 느리게 진행이 돼요. 옥신의 운반은 느리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극성을 띠죠. 옥신의 운반은 느리게 진행되고 극성을 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뭐 이거 다 아시는 거지만 그냥 복습 차원에서 그냥 간단하게 그리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지상부 줄기, 이거는 이제 지하부 뿌리다.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옥신이 이렇게 이런 줄기 끝부분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만들어지죠. 그럼 이런 데서 만들어진 옥신이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옥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부 줄기 부분에서는, 지상부 줄기에서는 구기적 이동을 한다. 또는 향기적 이동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지상부에서 여기가 기부잖아요. 기부를 향해서 옥신이 이동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부 뿌리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동을 하냐? 지하부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하부 뿌리 기준으로는 요 뿌리 끝부분이 기부가 아니고 여기가 정단 부위란 말이죠. 그래서 지하부 뿌리 부분에서는 구정적 이동을 한다. 또는 향정적 이동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이 뭐냐에 따라서 구기적, 구정적 이렇게 표현하는 책도 있고 향기적 또는 향정적 이렇게 표현하는 책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옥신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이게 옥신의 이동과 관련해서 옥신의 이동은 극성을 띈다라고 하는 게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IAA 그리고 IBA 이런 식으로 언급되는 게 다 옥신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런 게 다 옥신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볼게요. 지베렐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네요. 지베렐린은 어린 잎에서 주로 생산이 된다고 믿어지고 목부 사부를 통해서 위아래 양방향으로 운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베렐린 같은 경우는 딱 이름만 봐도 이건 산성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베렐린 우리가 약자로 GA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베렐릭 애시드의 약자거든요. 아예 지베렐린 이름 자체가 지베렐릭 애시드예요. 그래서 지베렐린은 산성이구나라는 걸 이름만 봐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지베렐린은 또 신장 생장에 관여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죠.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게 처음 발견된 것 자체가 키다리병에 걸린 식물체 한테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었어요. 키다리병 이름만 봐도 어떤 병인지 딱 느낌이 오잖아요. 신장 생장 관여한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휴면 타파, 개화 결실 촉진 이런 게 다 지베렐린이 관여합니다. 그리고 또 에틸렌 같은 경우는 또 과실의 성숙과 아주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이토키닌은 세포분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사이토키닌 관련
대해서는 여기 4번복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사이토킨이 생성되는 곳 중 가장 정확하게 알려진 곳은 뿌리 끝부분이고 뿌리 끝에서 생산된 사이토킨이 목부 조직을 통해서 줄기로 운반이 돼요. 이렇게 사이토킨의 운반은 뿌리에서 목부 조직을 통해서 상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줄기 내에서 이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이 나타나죠.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밀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정답 3번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개벌에 의한 지력감퇴 수반하는 게 아니라 개벌에 의한 지력감퇴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되어야죠. 밀식을 하면 수관 폐쇄가 빨리 옵니다. 인분 울폐가 빨리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분 울폐가 빨리 되니까 표토 유실과 토지 건조가 방지가 되죠. 거기에다가 뭐 가지나 잎 이런 게 떨어져 봐요. 그러면 토양에 유기물 공급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분 울폐가 빨리 되니까 건조해지지도 않죠. 거기에다가 뭐 잎이랑 가지 이런 게 떨어지면서 토양에 유기물 공급되죠. 그래서 개벌에 의한 지력 감퇴를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거 밀식의 장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밀식을 하게 되면 풀깎이 기간이 단축되고 그만큼 노임이 절약이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밀식을 하면 울폐가 빨리 돼.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는 잡스러운 풀 같은 애들이 왕성하게 생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풀깎이 기간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밀식을 하게 되면 가지가 가늘게 되죠. 옆으로 나오는 가지가 가늘게 되고 가지의 고사가 빨리 진행이 돼요. 그래서 가지치기 하는 노임도 줄어드는 좋은 그런 결과가 있죠. 그리고 또 밀식을 하게 되면 나무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연륜폭이 균일해지고 조밀해져요. 그 결과 우량한 건축재를 생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밀식을 하면 당연히 간벌 수입도 얻을 수가 있겠죠. 선목도 훨씬 더 여유롭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밀식을 하면 단점도 있어요. 그죠? 밀식의 단점 간단하게 말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밀식을 하기 위해서는 식재지 사전 준비를 좀 확실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교재에서 좀 구식 표현으로 하면 식재지 사전 준비가 알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밀식을 하면 당연히 조림비가 증가하게 되겠고 또 소요되는 묘목의 수도 많아요. 그리고 밀식을 하기 위해서 풀깎기를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초기 풀깎기 작업도 굉장히 번거로운 그런 특징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식재 시기에 다수 묘목을 심다 보니까 노동력 부족과 식재에 부주의한다거나 할 수도 있겠고 밀식된 인분에서 재벌이나 가지치기 작업이 늦어진다면 병약한 나무가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밀식이 되면 근개 발달이 좀 약해요. 그래서 바람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는 특성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밀식의 장점과 단점 이런 사항들은 뭐 거의 매년 출제가 된다고 얘기해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사항이니까 확실하게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목의 수분 생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정답 3번. 3번이 됩니다. 수분 스트레스는 춘제에서 추제로 이행되는 것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야죠. 정답 3번이 됩니다. 춘제는 수목 체내에서 수분 이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때 수분 흡수도 잘 되고 체내에서 수분 이동 원활하게 일어날 때 춘제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뭐 체내에서 수분 이동이 이제 전만 못하네. 그러면 이제 그때 추제가 형성이 된단 말이죠. 수분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체내에서 수분 이동이 전만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춘제에서 추제로 이행되는 게 촉진이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번 볼게요. 총 연면적이 클수록 증산량 많아지죠. 당연히 잎에서 증산이 이루어지는데 증산이 이루어지는 그 면적이 많으면 당연히 증산이 많아지는 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잎은 수목의 다른 부위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한 수분 스트레스를 더 오랫동안 받게 되죠. 잎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나무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런 데 이제 잎이 있잖아요. 잎은 대기하고 바로 이렇게 딱 접해 있으니까 수목의 몸체 중에서 물을 대기로 제일 먼저 뺏기는 부분이에요. 증산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잎에서. 그죠? 그러니까 잎은 물을 제일 먼저 뺏기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토양에 있는 이 수분, 토양의 수분하고는 제일 먼 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을 뺏기는 건 제일 먼저 뺏기는데 물을 공급을 받으려면 물이 있는 곳이 제일 멀리 있으니까 아무래도 한참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수분 스트레스를 좀
길게 오랫동안 받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뿌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토양 수분하고 바로 가까운 데 있으니까 뿌리는 금방 회복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낙엽수는 한겨울에도 가지와 줄기 표면에서 증산작용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낙엽수 같은 경우 뭐 한겨울에 뭐 증산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4번 보기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수림 작업의 목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3번이죠. 3번이 정답이죠. 치수 보호는 안 하잖아요. 이 모수림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모수만 남기고 싸그리 싹 벌채를 해요. 그리고 남긴 모수는 종자만 공급을 해줘서 종자 공급을 해줬으면 할 일 끝난 거예요. 그 모수가 막 치수를 보호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일단 모수림 작업의 목적으로는 대경 우량제 생산, 그리고 우수종자목 보존, 그리고 풍치 경관적 가치, 그리고 모수의 자산적 가치, 이렇게 네 가지를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뭐 대경 우량제 생산할 수 있고 우수종자목 보존하고 이런 건 제가 얘기 안 해도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텐데 풍치 경관적 가치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모수림 작업 같은 경우는 개벌 작업보다 풍치 및 경관적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풍치 경관적 가치 이런 게 언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수는 경영자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수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막 급전이 필요해. 그러면 그때 모수를 수확을 해서 돈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수의 자산적 가치라고 하는 거. 그거 한 개가 추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열식간벌 적용 대상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정답 3번이 됩니다. 속가배기를 실행한 유령인분이 아니라 실행하지 않은 유령인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일단 임목 생장 균일에서 임목간 우열 심하지 않은 임지, 열식 인공 조림지로서 임목 밀도 식재 본수의 70% 이상인 임지, 속가배기 실행하지 않은 유령 인분 이런 곳이 열식간벌 적용 대상지이고요. 그런데 잣나무, 낙엽송 인공 조림지로서 도태간벌과 정량간벌의 적용이 어려운 임지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식간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12번 문제 볼게요. 지질 종류 중 페놀 화합물에 속하는 것은 정답 3번 리그닌과 탄닌입니다. 리그닌과 탄닌 정답 3번이죠. 그러면 여기 1번부터 볼게요. 테르펜과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게 있네요. 이 테르펜과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소프레노이드 화합물에 속하죠. 이소프레노이드 화합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2번에 수지와 스테롤이 있네요. 이것도 이소프레노이드 화합물에 속합니다. 4번에 큐틴과 수베린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지방산 및 지방산 유도체. 큐틴과 수베린은 지방산 및 지방산 유도체. 정답 3번입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형 접합체 빈도 증가시켜서 유전적 다양성 촉진시키는 수정 방식과 거리가 먼 거 정답 3번이죠. 이형 접합체 빈도를 증가시켜서 유전적 다양성을 촉진시키는 수정 방식은 타가수정이죠. 타가수정이에요. 그죠? 일단 타가수정이 이루어지려면 타가수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형의 현상 그리고 자웅이주, 자가불합성 이거는 타가수분의 기구에 해당하는 것들인 거죠. 그런데 폐화수분과 뇌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수분의 기구에 해당해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가수분의 기구로 이형의 현상, 자가불합성, 자웅이주 외에 우리가 한 개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죠. 자웅이숙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같이 타가수분의 기구로 같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헥타르의 임목 제적이 1000세제곱미터일 경우 모수 작업 시 남겨야 하는 제적은 100세제곱미터죠. 정답 4번입니다. 일단 모수로 남겨야 할 임목은 모수 작업을 할 때 모수로 남겨야 할 임목은 본수로는 2, 3%,
본수로는 2에서 3%이고 제적으로는 10% 정도예요. 본수로는 2, 3%, 제적으로는 10% 정도예요. 그래서 제적이 1000세제곱미터면 그 10%는 100세제곱미터니까 정답 4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력수에 대한 덴마크 수강급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3번이 됩니다. 일단 덴마크 수강급은 화력수에 적용한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일단 이 화력수에 대한 덴마크 수강급은 나무를 먼저 메인과 서브로 먼저 크게 나누는 거예요. 주가 메인이죠. 부가 서브죠. 이렇게 메인이랑 서브로 먼저 나눠요. 그러면 당연히 주목, 메인이 되는 주목이 제일 질이 좋은 거겠죠. 고든 수간, 그리고 정상적인 수관을 가지는 것으로 이게 남겨서 자람을 촉진시킨 대상이 돼요. 그런데 서브, 부목 같은 경우는 유해부목과 유요부목으로 구분이 돼요. 유해부목이라고 하는 거는 주목 수관 발달에 지장을 주는 거, 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주니까 제거 대상이 되는 나무인 거죠. 그리고 유요부목이라고 하는 것은 주목의 지하 간장을 길게 하기 위해서 남겨둘 필요성이 있는 나무예요. 유요부목은 필요성이 있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이죠. 제거할 필요성이 아니라 남겨둘 필요성이 있는 거. 정답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립목이라고 하는 것은 A, B, C 중 어디에 속하는지 뭐 이거 애매하네. 그래서 일단 뒀다가 뭐 이거 나중에 다시 좀 고려해 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상황 봐서 마지막 간벌할 때까지 남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답이 3번이 됩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꽃이 핀 후 종자 비상까지 걸리는 기간 가장 긴 수종 정답이 2번이네요. 이따 학명이 있으니까 말씀드려볼게요. 1번은 느릅나무와 비술나무죠. 1번은 느릅나무와 비술나무입니다. 느릅나무와 비술나무는 개화 당년 5월에 종자가 성숙 및 산포되죠. 2번이 정답인데요. 2번은 부실잣밥나무와 북가시나무입니다. 부실잣밥나무와 북가시나무. 이 구실잣밥나무와 북가시나무 같은 경우는 개화 이듬해 가을에 종자가 성숙 및 산포되죠. 그러면 개화 이듬해 가을에 종자가 성숙 및 산포하는 수종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소나무, 잣나무, 향나무, 비자나무, 소나무, 잣나무, 향나무, 비자나무, 개입갈, 상수리, 굴참, 개입갈나무, 그리고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참식나무, 까마귀 쪽 나무, 그리고 구실잣밥나무와 북가시나무는 보기에 있으니까 안 적어도 되겠죠? 얘네들이 개화 이듬해 가을에 종자가 성숙 및 산포되는 수종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많이 출제되니까 꼭 기억하셔야죠. 그리고 특히 참나무류 중에서 상수리 굴참 요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금 뭐 소나무, 잣나무, 그리고 상수리 굴참 얘네 4개는 절대 모르시면 안 돼. 물론 이거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하지만 특히 이 4개는 얘는 진짜 모르면 큰일 나는 애들인 거예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거고 여기 3번 볼게요. 앵두나무하고 난티나무네요. 3번 앵두나무와 난티나무. 앵두나무와 난티나무는 개화 당년 6월입니다. 4번에 목련과 너도밤나무네요. 목련과 너도밤나무는 개화 당년 9월에서 10월. 개화 당년 9월에서 10월이에요. 구실잣밤 북가시 얘네만 개화 이듬해 가을. 정답 2번이 됩니다. 17번 문제 볼게요. 이건 산목과 관련한 문제 중에서 보너스 문제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정답이 2번입니다. 일단 시행률이 높아야 발근 잘 돼요. 이건 무조건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2번 보면 수관 하부보다
상부가지에서 삽수 채취하는 게 사목발근에 유리하다. 수간 상부보다 하부가지에서 채취하는 게 사목발근에 유리하죠. 상부보다 하부에서. 정답 2번이에요. 그리고 늙은 나무보다 어린 나무에서 채취한 삽수 발근이 더 잘 된다. 거기에다가 또 주지는 측지보다 발근율이 일반적으로 낮다. 이런 거 다 알아보셔야 되는 뭐 기본적인 사항들인 거예요. 주지 같은 경우는 수조직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지는 수조직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측지는 수조직 별로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주지가 측지보다 발근율이 일반적으로 낮은 거예요. 그리고 가지의 선단부보다 기부에서 삽수 채취하는 게 발근이 잘 되죠. 가지의 선단부보다 기부에서 채취하는 게 좋고, 그리고 생식지보다 영양지에서 채취하는 게 좋다더라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답이 2번이에요.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판가리 작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이 3번이네요. 정답 3번입니다. 상록성 참나무류인 가시나무는 1년생일 때 판가리 작업을 실시하면 고사할 위험이 있죠. 그죠? 이 상록성 참나무류인 가시나무는 파종 당년에 직근만 발달하고 측근, 세근 발달이 미미해요. 이런 수종은 1년 만에 판가리 작업을 하면 고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측근이 충분히 발달된 만 3년생이 될 때까지 파종상에 두었다가 판가리 작업을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파종 당년에 직근만 발달하고 측근, 세근 발달이 미미한 수종이 가시나무가 아주 대표적인 거고, 얘네는 1년 만에 판가리 하면 고사할 위험이 있으니까 측근이 충분히 잘 발달된 만 3년생 될 때까지 파종상에 뒀다가 판가리 작업을 하는 게 좋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답이 3번이 됩니다. 그리고 판가리 작업은 서리 피해가 없는 한 이른 봄에 아직 눈 트지 않은 시기에 실시하고, 생리적 활동 빨리 시작되는 소나무, 전나무가 먼저 시작되죠. 그리고 낙엽송과 편백은 소나무, 전나무 이 시기 끝나면 바로 이어서 실시합니다. 19번 문제 볼게요. 해안방조림 조성 수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4번입니다. 이거 학명 있으니까 말씀드려 볼게요. 1번은 해송이죠. 2번은 향나무입니다. 3번은 사철나무. 4번은 가문비나무. 정답 4번. 해안방조림 조성 수종은 이건 내염성 수종. 내염성 수종인 거예요. 해안방조림 조성 수종은 내염성 수종이에요. 그래서 내염성 수종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내염성 수종으로는 우리 여기 보기에 있는 해송, 향나무, 사철, 해송, 향나무, 그리고 사철나무, 그리고 자귀나무와 팽나무, 후박나무, 자귀나무, 팽나무, 후박나무라고 하는 게 있죠. 해송, 향나무, 사철, 자귀, 팽나무, 후박나무, 얘네들이 내염성 수종이고, 이런 수종들을 이용해서 해안방조림 조성하는 거예요. 정답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런 가문비나무 학명 정도는 아마 다 알아보셨을 거고요. 그죠?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지치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정답 1번입니다. 죽은 가지를 즉시 제거하는 것은 줄기 형태로 안 만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일단 가지치기를 할 때 죽은 가지도 자르고 살아있는 가지도 잘라요. 그런데 줄기 형태 완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은 죽은 가지를 제거했을 때가 아니라 살아있는 가지, 생가지치기를 했을 때. 그죠? 그래서 가지치기의 효과는 살아있는 가지를 제거했을 때, 생가지치기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다. 요거 전에 출제도 한번 된 적이 있었고, 우리 이론 수업할 때도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이 된 사항이에요.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하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연륜폭을 조절해서 수간 완만도가 높아지고, 또 하목의 수강량을 증가시켜서 생장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산불이 있을 때 수과나 경감시키고 옹이가 없는 무절제를 생산을 할 수 있다는 뭐 좋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죠. 너무 가지치기 할 때 너무 과하게 자르면 생장이 억제가 된다거나 할 수도 있고 또 부정화가 생겨서 해를 주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또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가지를 끊어주면 아무래도 광합성하는 기관이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한 거니까 당연히 성장량 감퇴가 수반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난지보다 한지에서 두드러져요. 그런데 이렇게 산 가지를 끊어주면 동화기관 감소, 성장량 감퇴가 수반이 되긴 하지만 이 산 가지를 끊어줬을 때 줄기 형태가 완만하게 되는 이런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답 1번. 1번이 됩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하면은 수간상부 직경생장이 촉진된다더라. 간벌을 실시를 하면 수간하부 직경생장이 촉진된다더라. 이런 거 우리가 반드시 또 구분하고 있어야 되겠죠. 가지치기를 하면 수간상부, 간벌을 하면 수간하부예요. 그거 구분 잘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1회차 풀어봤는데요. 사실 1회차 뭐 내용 자체가 막 어려운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거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설명 들어도 되는 회차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시간 지나면서 좀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게 되면 그런 회차들에서는 설명도 좀 길어지겠죠. 쉬운 회차는 빨리빨리 이제 끝나게 되겠고요. 아마 이 1회차가 지금 우리 진행하는 이 모의고사 수업 중에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는 회차가 되실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항상 제가 모의고사 수업할 때 말씀드리는 게 모의고사 수업할 때는 많이 틀리시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높은 점수가 나오면 그거 위험해.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사실 뭐 이거 채점하고 그러면 정말 내가 이 모든 선지를 확실하게 다 알고 답을 찾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근데 얼떨결에 이렇게 뭔가 좀 찍어서 맞췄어.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점수가 높게 나와버리면 나 이거 진짜 잘하는구나. 나 꽤 잘하네. 이거 대충 조금만 하고 들어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하세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정말 굉장히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틀려야 돼요. 그래야지 해이해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틀린다는 것은 또 부족한 부분을 많이 찾아냈다는 거거든요. 부족한 부분을 못 찾아내면 그만큼 못 채우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데 부족한 부분 많이 찾아내면 많이 채우고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많이 틀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점수 안 좋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어차피 진짜 실력 발휘는 본인 시험장에서 하면 돼요. 부족한 거 찾았으면 다 채울 거니까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음 회차 보겠습니다.